오늘 읽어드릴 책은 박신철 저자의 육군 중사에서 중앙부처 국장이 되기까지 좌충우돌 늦가기 공무원의 인생 이야기 소신이 답이다. 인생은 정면 돌파입니다. 박신철 저자,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박신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병으로 군에 입대하여 육군 중사로 제대할 때까지 5년 동안 청춘을 조국과 함께하였고 전 세계를 누비는 마도로스의 꿈을 안고 부산 수산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졸업 후 전공과는 전혀 다른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을 거쳐 개인 무역회사에 근무하던 중 공무원의 꿈을 안고 주경야독으로 기술고등고시에 도전하여 합격하였다. 늦가기로 공직에 입문한 후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환경, 양식개발, 식품정책, 어업정책 등 해양수산 관련 주요 보직을 맡아 혁신을 주도하였고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원장을 끝으로 23년간의 굵고 짧은 공직을 후진을 위해 용퇴하였으며 현재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목차는 출생 및 소년기, 학창시절, 군대생활, 대학생활, 사회입문, 공직생활, 그 후 1장 사무관 시절, 2장 서기관, 3장 과장 시절, 4장 고위공무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출생 및 소년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형제만의 비밀, 고아원에서의 생존기. 나는 휴전선 접경도시인 경기도 연천의 한 작은 시골에서 5남매 중 3남으로 태어났다. 6.25 동란이 끝나고 매우 어수선한 시기였다. 내가 기억하는 유년 시절 그 동네는 전쟁에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유독 군사훈련이 많았다. 주변에 폭탄 폭발물이나 화약 같은 것이 널려 있었고 그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발사고로 팔다리를 다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어느 날인가 잠자는 도중에 쾅 하는 대포소리에 안방문이 쾅 하고 열려버리는 그런 시끄럽고 위험한 전방도시였다. 아버지는 돈을 벌러 집을 나가 몇 달씩 오지 않았다. 그때마다 큰형, 작은형, 그리고 나 우리 삼형제는 배고픔에 물로 배를 채우곤 했다. 언젠가는 약 일주일 정도를 굶기도 했다. 허기가 질 때마다 매번 물만 먹다 보니 나중에는 맹물만 먹어도 구토가 나올 지경의 배고픔을 겪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다. 남한에 사는 유일한 친척인 고모가 양주라는 동네에 사셨는데 워낙 배를 굶은 우리는 그래도 좀 산다 하는 고모네로 밥을 얻어먹으러 가곤 했다. 연천군 군남에서 고모가 사시는 양주는 먼 거리인지라 3일 넘고 기차를 타야 했다. 차비가 있을 리 만무하여 그 당시 기차가 언덕으로 오를 때 속도가 떨어지는 틈을 타서 몰래 올라탔다. 타고 가다가 차표를 검사하는 차장이 오기 전에 뛰어내리는 위험을 감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당시 3, 4세 정도의 아이였던 나에게는 더욱 위험한 짓이었다. 어찌됐든 추운 겨울날 먼 거리를 손발이 얼어붙는 고생을 하며 고모네로 가서 눈치를 보며 끼니를 해결하곤 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어느 해 늦은 가을에 갑자기 우리 삼형제는 고모를 따라서 서울 어디론가로 가서 매우 비좁은 곳에서 차가운 밤을 보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돈을 벌러 나가 장기간 오시지 않으니까 고모께서 우리 삼형제를 서울의 한 고아원으로 보낸 것이었다. 아마도 우리가 빈번하게 밥을 얻어먹으니까 고모께서도 고모부 눈치 보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그 당시 내 나이가 3-4살 정도의 어린 시절이라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다. 지금 기억으로는 내가 너무 어려서 나만 따로 떼어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하니까 큰형과 작은형이 엄청나게 반대하여 얻어맞는 것을 본 듯도 하다. 여하튼 우리 삼형제는 서울 은평구 어디에 있는 고아원에 맡겨지는 신세가 되었다. 기억하기로 그 고아원은 비탈진 언덕에 있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워 아침밥을 먹으러 가는 도중 비탈길에 여러 번 넘어졌다. 그렇게 고생하며 가서 기다리다 겨우 한 끼를 해결한 기억이 또렷하다. 잠자는 방이 하나 있는데 한 방에 나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 30여 명이 누워서 같이 잤다. 상대방 발에 얼굴이 오도록 하여 옆으로 상호교차하여 누워야 하는 매우 좁은 방이었다. 더욱 생생한 기억은 아침 기상 시간이다. 아침 점호 비슷한 걸 하기 위해 기상 나팔이 울리자마자 매우 빠르게 운동장에 나가야만 했다. 한 방에 수십 명이 있다 보니 각자의 옷과 양말을 찾는데 매번 아수라장이 되곤 했다. 나는 이미 3-4살의 그 아수라장의 틈바구니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느꼈다. 급하다 보니 옷이나 양말을 잡을 때는 서로 먼저 입으려고 당기고 싸우는 통에 옷을 찢기고 야단법석이 일어나는 일이 빈번했다. 그렇게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보다 나이 많은 아이들이 고아원을 탈출하려다 잡혀와 발바닥을 강목으로 맞는 현장을 보았다. 고아원 측에서 시키는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생긴 일들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견디느라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다. 나의 형들은 나와 나이 차이가 있어 다른 방에 기거했는데 언젠가 큰형이 거꾸로 매달려 발바닥을 심하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최악의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 지금은 아주 생소하지만 커다란 부스럼 같은 것이 머리에 생겨서 머리가 원형 모양으로 빠진 적도 있었는데 당시에 부르던 명칭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야말로 긴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4월 5월쯤 되는 어느 봄날, 큰형과 작은형을 다른 고아원으로 옮기려는 일이 발생했다. 내가 너무 어려 나를 남겨두고 가려는 걸 통사정하여 우리 삼형제는 마침내 그 지옥같은 은평구 어느 고아원을 벗어나 안양 어딘가 호수가 있는 한적한 고아원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이전의 고아원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나이가 있는 형들은 밭일 겸 여러가지 바깥일을 했지만 먹는 것이나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좋았다. 나이가 가장 어린 나는 형들이 일하러 간 사이에 주로 한글 공부를 하거나 그림을 그렸다. 그 당시에 나는 이미 한글을 대부분 그곳에서 배웠다. 가끔 어느 미국인 아주머니가 저 멀리 아래쪽 고아원 입구의 모습을 보이면 모두 다 반겼다. 그는 방문해서 과자와 선물 등을 가지고 나타나 우리를 설레게 했기 때문이다. 어느 봄날 나 혼자 모래장난을 하고 있는데 큰형과 작은형이 미국으로 입양을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나만 고아원에 남게 되는 셈이었다. 그런데 입양 가기 며칠 전에 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날도 나 홀로 고아원 공터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를 마지못해 고아원에 맡겼던 고모가 나타났다. 약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낯이 익은 얼굴이었고 유난히 흰색 광목 치마가 지저분해 보였다. 얘기인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시 오셔서 우리 삼형제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고모는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마침내 다시 우리를 찾아내느라 고생이 많으셨단다. 그로 인해 흰 광목 치마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2, 3일만 늦었어도 큰형과 작은형은 미국으로 입양 가고 우리 삼형제는 생이별을 해야 할 처지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텃세와 이주, 우리 가족의 시골 오두막 정착기.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경기도 연천에서 훨씬 남쪽 지방인 평택으로 이사를 했다. 그 당시 경기도 평택과 화성 사이에 바다에 제방을 막는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막노동으로 벌어먹기가 쉬워 이사하게 된 것이다. 우리 아버지 때의 형제들, 소위 삼촌들이 여러 분 계셨다. 일제해방기 때에는 연천 동네에서 제법 뼈대 있는 집안으로 이름나기도 했다고 한다. 6.25 사변 시절 잘 나가시는 삼촌들도 대부분 북으로 가셨고 거기서도 높은 자리를 할 정도이셨다고 후일 얘기를 들었다. 사실 평택은 전혀 우리 집안과 인연이 없는 동네였다. 어찌됐든 평택으로 이사와서는 전반적으로 먹고 사는 형편이 좋아졌다. 처음에는 평택군 포승면 원정리 호암이라는 동네에 남의 집 새빵살이로 정착했다. 기억하기로는 기존 동네 사람들의 소위 텃세가 제법 있었기 때문에 몇 번 이사를 전전하게 되었다. 한번 중간에 살게 된 곳은 벌판 가운데 달랑 우리 집 하나 있는 동네였는데 동네 이름이 거지펄이라고 불렀다. 정말 바람 하나 피할 곳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었다. 반면에 기존 동네 사람들의 텃세가 별로 없어서 오히려 오랜만에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는 잘 몰라도 또다시 이사했는데 원래 형성된 마을에서 가장 멀고 외진 골짜기의 집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렇게 동네에서 제일 후미지고 먼 곳까지 밀려 이사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마침 그곳에 우리 소유의 집 같은 초가집이 있기도 하였고 제방 공사하는 노동현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깝기도 하여 노동하기가 편리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시 우리 집이 있던 산골짜기 안에 작은 초가집이 홀로 있는 지역을 멍건이라고 불렀다. 동쪽으로 앞이 훤히 열려 있어 바다가 바로 연결되어 있고 멀리 지금의 아산만 영인산이 보이는 아침마다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경기도 연천에서 고아원 그리고 평택 이사 후 마지막 외딴 곳 초가집에 안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러는 사이 여동생이 생겼고 나중에는 막내까지 태어났다. 외딴 집에서 부모님은 연일 석산에서 중노동으로 우리를 건사하셨고 덕분에 우리 형제들은 더 이상 굶는 일은 없었다. 물론 중간에 쌀이 떨어져 어머니가 산 넘은 부잣집 할머니한테 쌀을 꾸시러 가는 것을 몇 차례 보기도 했다. 그때마다 눈물을 보이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곤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 건데요. 늦가기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위풍당당하게 퇴직한 후 수협중앙의 조합감사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드라마틱한 이야기 박신철 저자의 인생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